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미동맹하고 대북정책, 그 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 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때와는 달리 동맹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또 그 공공재적인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권이 동맹들을 갈취했다고 비난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미국 국내의 민주주의의 강화부터 시작해서 어떤 본보기의 힘을 통해서 민주진영을 단결시켜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도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맹이 돈보다 중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한미 관계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평가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난 2017년 이후에 한미 관계는 그동안의 한미 관계에 비해서 상당히 독특하다 하는 점도 좀 유념해서 앞으로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독특하다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상당히 경제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에 대해서도 좀 일방적이고 좀 경제적인 요소를 중요하는 행태를 취해와서 이것에 대해서도 동맹에 대한 일방적인 전횡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맹 발전이나 무슨 그 주요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북한의 지도자와의 만남을 소재로 하는 국내외의 대중소비용 이벤트 연출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 정상 간 이벤트에 관한 기회주의적인 관심이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왔고, 사실 그 외에는 별다른 정책적인 연대나 그런 동맹으로서의 발전 움직임 같은 거는 지난 4년간 별로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나마 양국 간의 가늘게라도 이렇게 연결되어 온 연결고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구축된 어떤 동맹의 기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거의 바닥에서부터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좀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 한미동맹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갈지 말지를 보려면 결국 개별 현안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기 전환보다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보다 충실히 충족하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미치기 내세울 것 같고요. 트럼프 시절에는 뭘 충족을 하든 말든 큰 관심이 없는 상황이 더 많았고, 한미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 문제 같은 것도 이건 이제는 주로 군사적 또는 안보적 소요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이 무슨 미국 정상회담의 소재로 활용돼서 축소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북핵 협상에서 북핵의 실질적 진전 없이 이런 문제가 협상 카드로 사용되는 일도 앞으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방위비 분담도 적정선에서 타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런데 오히려 주한미군의 훈련 문제라든가 한미 연합훈련 이런 연합 대비 태세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측에서 문제 제기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는 이제 동맹이나 한미 협력 같은 데 좀 관심이 없었다면 바이든 정부는 동맹 간의 협력을 중시하고 따라서 한미 협력도 상당히 중시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
대해서도 일정한 관심을 보이고 무언가 발전을 좀 희망해 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대중국 문제, 또 그러니까 미중 대립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선택이 무엇이냐 하는 거는 뭐 하나의 별도의 세션을 설정해서 얘기해야 될 정도로 한국에게 과제라고들 많이들 말씀들 하시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보면 중국 문제는 조금 골치 아프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순방향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냐, 이걸 받아들이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 없이 한미동맹이 순탄하게 갈 것이나, 한국 정부가 이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양국 간에 현안이 될 거고, 트럼프 시절에는 미측에서 이런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조금 서로 이견이 노정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맹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주한미군 문제는 대체로 뭐 28,500명 현 수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고들 이제 보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 국방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미셸 플로노이라든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같은 사람들의 발언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셸 플로노이는 그 제1도련선 이내는 중국의 위협이 너무 취약해서 소규모의 기동력 있는 군사력 배치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는 그 제1도련선 안에 드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미 합참의장도 주한미군의 영구 배치보다는 순환적 배치가 더 낫겠다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서, 이 주한미군의 규모나 구성, 또 전략적 유연성 등과 관련한 앞으로의 움직임은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기는 뭐 바이든은 전임자와는 달리 우선 실무진의 권한을 주고 차근차근 성과를 쌓아가는 바텀업을 하겠다. 이건 다 이제 아시는 얘기고. 그래서 동맹 또는 중국과의 다자적인 협력 아래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단계적 협상으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나 개인적 의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미 대선 후보 토론 시에는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만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두 얘기를 합쳐서 보면은 북핵 문제 진전이 없으면 안 만나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타당한 해석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재와 대화의 전통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제 하겠다 하는 거고, 블링컨이 국무장관 내정되기 전에 미 언론에 밝힌 걸 보면은 중국을 하여금 북한이 협상에 응해 나오도록 아주 진수가 담긴 강한 경제적인 압력을 구사하라고 압박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수입과 자원에 대해서 접근을 차단하는 정책을 전개하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2020년 9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미국 내에서 대북 정책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은데,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건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을 찾지 못한 데도 큰 원인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보기를 끌어낼 만큼 그 압박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중국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협상 단계별로 북한의 지연 저술로 인한 교착을 막고 진전을 끌어낼 것이냐, 이게 아마 최대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해법을 찾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진영이나 미측 전문가 일각에서 비핵화를 최종 목적으로 하지만 1차적으로는 군비 통제 개념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군축으로 들어가면은 북한이 일정한 핵은 계속 보유하면서 제재는 완화될 거기 때문에 북한의 핵폐기로 가는 길은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지금 미국이 가지는 이 고민과 우리가 얘기하는 종전선언, 남북경협 제재 완화는 너무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정책적인 고민, 그 다음에 하노이 회담은 제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 결렬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비핵화, 그다음에 제재 완화
이 세 개 요소가 꽉 맞물려 갖고 어느 하나가 움직이지 않으면 서로 다른 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맞물린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 상황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동경에서 만나든 안 만나든 또 결렬될 건 뻔해요. 이 상황으로 가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맞물린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이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이나 정책을 미측에 제시해주고 심도 있는 협의를 먼저 가지는 것이 지금 한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가치와 규범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현재 또 노선상으로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가치와 규범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런 면에서 트럼프 정부하고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고, 또 인도적 지원 같은 것도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인권 문제가 북핵 협상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북한이 막 엄청난 인도적 참상 등의 상황이 아닌데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 같은 게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발제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약간 지금 시기에 꼭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 발제를 포함시키려는 분의 해안에 대해서 제가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북한 인권 문제는 미북 간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한미 간의 문제가 될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탈북 주민들의 그 진술 같은 걸 기록하는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역할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그렇게 좀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직원도 줄고. 그래서 이런 오히려 한국 내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한미 간에 이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 전단 그 금지 관련 미 의회 청문회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정 토론으로는 우리 조태용 의원님 그리고 지성호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조 의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 당대회에서 얘기한 김정은이 얘기한 것에 관련해서 한 부분이 정말 제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정정당당한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무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왜 남쪽에서 도발이라고 따지고 드느냐. 그 다음에 이어서 남쪽에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북쪽의 경고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남쪽의 집권자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따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10개의 안보리 대북 경제제재 결의가 채택이 됐습니다. 북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불법적인 핵 개발을 숨기기는커녕 꺼내놓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전술핵도 하겠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거꾸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무기를 수입하거나 군사력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와서 설명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마음속에는 지금 남북 간에 기본적인 어떤 균형이나 대화의 기초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북한에 임해야 될 텐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맨 끝에 이 남쪽을 조금 유인하기 위해서 붙여놨던 뭐 남쪽이 잘하면 대화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팀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개편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아주 개탄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호진 대사님 발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체로 다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은,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같은 정책을 펴면은 한미 관계가 순탄할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한 서너 가지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정책인데요.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 말을 아끼면서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적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북핵 협상에 섣부르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싱가포르 합의를 뭐 파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왜냐하면 싱가포르 합의를 파기한다고 하면은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실험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발판이 생기거든요.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가 인준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필요가 있고 국제기구가 호소를 하면 아마 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모호성을 유지하고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해서 결코 트럼프 때처럼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는 식의 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제대로 북핵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있지만 전술적인 필요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스몰 딜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희생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침해하는 북한하고의 거래를 하지 않겠느냐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크게 보면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적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외교 정책은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4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원에서 의석 가지고 있는 공화당을 상대해야 됩니다. 또 트럼프를 지지했던 7,4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를 또 포용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국내적으로 공화당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북한하고 이 말을 유약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서 좋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그런 스몰 딜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또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바로 반기를 들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고민을 하겠지만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한 미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호진 대사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으면 아마 주한 미군은 전면 철수를 했거나 대폭 삭감이 됐을 것이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인터뷰를 했던 오바마 행정부 때의 미국 백악관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로스 선임보좌관이 한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재선됐으면 주한미군은 다 날아갔을 것이다. 바이든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맹을 중시해서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인 문제나 한미동맹이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잘 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가 얼마큼 협력을 할 것이냐, 중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또 전자권 전환과 같이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팩트에 입각한 우리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해서 굳건히 우리의 협조를 하도록 계속 우리의 외교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국방력도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도 강화해서 결코 북한으로부터 깔보이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 보면은 북한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구나 하는 인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입지가 김정은이라고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제재 효과 때문에 지금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주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잘못했다, 경제 성과가 없었다, 눈물도 흘리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거 이번에 당대회 때 했죠. 이번에 처음 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성과가 없었다 우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통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적으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낮이 아니고 밤에 했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그것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여러 가지 외교 안보에 고민을 안고 있는 나라가 맞지만은 사실은 김정은은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전략적 입지 속에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서 김정은하고 대응하면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마치 없는 존재처럼 존재감 없이 무시를 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눈물의 쇼를 보이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상황이 그만큼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또 뭐 제가 알기에도 이제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자체로 내부를 걸어 잠그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물가라든가 모든 것에 이제 폭등을 하고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에 관해 가지고 오늘 이제 발제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북한에 이제 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결과적으로는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 국제사회 책임으로 이제 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인권 문제를 굉장히 수면 위에 올라오는 것을 이제 싫어하고, 또한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좀 안타깝게도 북한 인권 문제, 이제 그 좀 책임 있는 주체인 유엔에서의 그 역할이 좀 적었다고 저는 이제 판단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국가들에서 좀 더 압박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타고 들어와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빌미를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대북 전단 금지법,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이것이 차단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이제 슬펐고, 또한 이제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고, 또한 또 만들어진 땅에서 태어난 이제 세대들인데, 북한 주민들이 세상에 대한 소식을 좀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그리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만 했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또한 이제 그 책임 있는 여당에 이제 던지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뭐 미국 국무부라든가 이제 백악관, 미 의회를 이제 비롯해 가지고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들었던 이제 생각이고 만난 사람들과 나눴던 이제 대화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될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독재 국가인 이제 북한이나 이제 중국처럼 대한민국이 인권 탄압국 이제 지정 움직임에 지금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탄압국 지정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경제적인 이제 제재로까지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12월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특히 대북 전단 이제 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국무부 이제 관계자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어떤 이제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오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한 그 지금 독소 조항이 왜 이제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했고, 여러 이제 결과들도 만들어냈고, 또한 이제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을 영문으로 해서 바로 이제 백악관 이제 관계자들에게 이제 공유하기도 했었고, 또 미
의회 이제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뭐 의원들 만나가지고 이제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함께 강력한 이제 성명서도 냈고 더 나가서 이제 청문회도 이제 좀 진행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이제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도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제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뭐 보여지는 역할뿐만 아니라 또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한 역할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뭐 상황상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뭐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크리스 쿤수 이제 상원 의원을 만나서 1시간이 좀 안 되는 동안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부터 제가 잘 알고 이제 지내던 사이이기도 하고 한 7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뭐 오늘 이제 토론의 자리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 이제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핵과 함께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가치로 중요한 이제 가치로 가져가야 된다. 뭐 이야기했을 때 바이든 정부 또 이제 그 쿤수 의원 측에서는 아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가 앞으로 어떤 이제 그 상황으로 이제 전개될지 좀 더 이제 지켜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뭐 진행돼야 될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특히 이제 저희 뭐 외투기 또한 이제 저희 당 의원님들의 그 역할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 상원 이제 하원 의원님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새로 들어서 이제 바이든 정부 국무부하고도 이제 소통을 이어나갈 이제 예정에 있고 또한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어느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조금 소원했던 유엔과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이제 견인하는 역할을 이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도 앞으로 이야기해 나갈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는 그 과정에서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 대사가 이제 그 선임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문제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역할은 노력해 나갈 것이고 또한 그 역할의 이제 중요성도 정말 북한 핵 문제 이상으로 이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북한에 단지 이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이제 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압박하는 가장 큰 뭐 그런 수단으로도 수단은 아니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